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참 불편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정치인들에게 지역 민심이 전달되는 것도 언택트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명절 연휴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정치인들이 지역 여론을 듣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 설 연휴에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이 지역 민심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시사토론텐 오늘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 전문가 모시고 설 민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전국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윤영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번 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제일 바쁠 때가 명절 연휴인데 네. 요즘은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질 못하니까 네. 주로 전화를 통해서 안부 살피고 또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 또 그리고 당의 고모님들에게는 전화로 대신 세배를 하는 그런 언택트 방식으로 명절을 보냈고요. 이제 우리 지역민들 접촉은 아주 최소화해서 4명 이내로 이제 간간히 뵙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 바쁜 연휴를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만나기 어려운 정말 전대미문의 명절 연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께 이번 정치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많은 얘기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설 민심 어떻든가요? 예, 당연히 코로나19 가장 큰 관심이었고요. 언제 도대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또 궁금해하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달 26일부터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극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민생도 되살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 정치 수준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호남이 주도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정권 재창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함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의 여러 현안들 한전 공대 또 아시아 문화전당 관리 주체 문제 그리고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성격 규명 이런 등등의 지역 현안들이 이 질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컸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께서는 이번에 어떤 민심들을 들으셨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언제 좀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방역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이 3가지가 갖추어져서 좀 더 신속하게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그런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도 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정권 재창출에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도 뵙고 학교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그다음에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재창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 설 연휴에 들으셨단 말씀이신데 오늘 이 얘기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교수님, 설 연휴 전후에서 언론사들이 내놓은 여론조사가 꽤 여러 건이 있죠?
혹시 예.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뭐 여러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대체로 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 지지조사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뭐 각 지역민의 생각들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됐는데요. 특히 할 만한 것은 좀 전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대통령에 대한 아직도 여전히 높은 지지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다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그 온도차가 조금은 좀 나타나는데요. 광주 전남 또는 호남 지역의 약간 그 높은 지지와 대조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도 약간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40%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그보다 좀 더 낮고 특히 뭐 부산이라든지 영남권에서의 민주당의 지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지금 뭐 그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나 이런 것으로 돌릴 수도 있을 텐데요. 점점점 민심이 좀 지쳐가고 있는 것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 초반대, 뭐 정권 초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제 4년 차를 거의 다 끝나고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면 꽤 높은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역대급 지지율이죠. 5년 차 들어가는 정부에 40% 이상의 지지율은 지금까지 뭐 거의 뭐 유례가 없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금 우리 정부장님 말씀대로 한때 높을 때 뭐 90%까지 갔던 뭐 최소한도 뭐 70%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우리 지역의 경우에 그랬던 전례를 보면 요즘 뭐 상당히 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쳐 계신다. 뭐 그런 점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국회에서도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되던데 당장 현안이 4차 재난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지금 3월 중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3월까지는 정부의 방침이고 또 뭐 여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저 매출액 10억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기대를 했던 분들의 실망을 뭐 가져올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금 버티기가 쉽지 않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위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핀셋 지원을 통해서 깊숙하고 또 정확하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어떤 최소한도의 그 자생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정부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는 지금 의사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그 여당 의원들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논의들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의 재난 위기 상황을 그 상황에서 행정적인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그 지원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보편적인 그런 지급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급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들끼리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에 서로 처지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맨 처음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 대표연설에서 얘기하실 때는 이게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함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 국회에서 보고하는 거 보면 아마 선별적으로 방향은 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선별 후 보편이라고 지금 선선별 그렇게 후 보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그 자생력 회복 여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뭐 당정이 다 일치한 그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방금 우리 윤영도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도 굉장히 큰 피로도를 같이 공유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한 이 보편적 보상이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원의 보편적 그 보상 방안들이 앞으로 추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뭐 기금 뭐 또 이익 공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이제 버무려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4차 재난지원금이 곧 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엔 비교적 좀 코로나19가 좀 여유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해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 정부의 지원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어떤 현안들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문화전당 특별법이나 한정공대 특별법 사실 지난 정기국회 때 다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 2월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번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기국회 때 그 국민의힘 야당이죠. 야당을 좀 더 그 적극적인 어떤 논의 참여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 말로는 호남과 동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관련한 법안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목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특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이번 달 그 임시국회 때 본회의 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전공대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최소한 이번 그 국회에서는 상임위 통과는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특별법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셨는데 이 의원님 작년 말에 말이죠. 정운천 의원 같이 나오셔서 제가 그날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날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정작 국회가 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국장님도 기획을 하시겠습니다만 세 가지였습니다. 하겠다는 게 예. 뭐였냐면 방금 얘기가 됐던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 안문법 그 관리 주체가 지금 이제 그대로 두면 붕 떠가지고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한전공대, 이제 에너지공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달 중에 이 관련 근거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행정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업 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그것도 동의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었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처리를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로 강행 처리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두 가지는 정말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이 과연 정상 정당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사사건건 사실 계속 발목을 잡아왔죠. 아문법의 경우에 뭐 어떻게 거의 애걸 복걸해서 이제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특정 지역에 관한 법이다 해서 법사위에서 뭐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또 한전공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이것도 뭐 그 교육지원법이다 해서 법이 없어도 그냥 한전이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취지의 또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정말 우리가 지금 180여 석에 가까운 이 가장 큰 뭐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 여당에 그 힘을 안 쓰는 게 옳죠. 안 쓰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 그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그런 사안들을 풀어나가는 게 옳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입니다만은 뭐 전 국민들이 뭐 냉철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공 교수님, 이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5.18 묘지에 와서 무릎 사과를 한 이후에 상당히 뭐랄까요 친호남적인 행보를 국민의힘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호남 동행의원단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도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뀐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제가 뭐 이 토론 자리에서 여러 차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보라기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뭐 행보였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논의를 위해서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이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화전당과 관련된 법안이나 한전공대와 관련 법안이 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깨는 방법은 지역적 이익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거나, 즉 뭐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무엇을 밀어주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수도권의 이 지역과 무관한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일종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지역에 오셔서 뭐 언론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런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시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여전히 의원들 사이에서 그 시각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반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아무리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도 저도 알지만, 그래도 좀 더 민주당 의원들도 그것을 그냥 뭐랄까요, 뭐 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좀 포기하시기보다는 어차피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중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계속해서 벌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특법이나 한전공대법 이거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급박성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사회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한전공대 특별법이 최소한 3월에는 통과가 돼야 시행령을 4월에는 만들고 5월에는 이제 모집 요강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9월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급성이 있고, 아특법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작년 연말로 해서 이미 이 법안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은 물론이고 우리 아특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훈 의원님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런 설득 작업을 좀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까 우리 공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위 귀를 닫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좀 더 세심한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되, 국회 안에서 논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에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빠뜨릴 수 없는 지역 현안 중에 하나,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영덕 의원 국회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도 함께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또 저 이 토론 참석하기 전에 오후에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교육부 장관 상대로 해서 이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촉구를 했었는데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달 말 정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고 오늘 교육부 장관 답변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이게 지방대학 위기의 문제가 단지 교육부만 나서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와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올해 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원 미달 지방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후 이렇게 입학 자원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급한 지역 현안 문제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잘 설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안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와서 호남에서 1위, 호남 1위를 그다음 쭉 하시다가 잠깐 이재명 지사한테 호남 1위를 뺏기셨다 다시 호남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기간에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호남 민심에서의 대선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언제나 이제 우리 호남이 이 대선에서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야만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언제나 전략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이 추구하는 이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 가치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는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권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치는 그 가운데서 호남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그런 호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이 더 우선적인 가치는 역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권 재창출입니다.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냐, 누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본선에 나갔을 때 야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점이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중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의 판단의 근거는 정권 재창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역민들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여론 어떤 그 흐름은 그다지 크게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끝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기기 위한 후보가 누구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온 호남 유권자들이 거의 몰빵하듯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의 정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본선에 나갔을 때 중도까지 그 지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확장성이 누가 더 있냐 이런 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은 금년 한 여름이 돼야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야 후보 중에서 더 품격 있고 또 역량 있고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중도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그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각자 다 생각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보에게 저는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호남 전 유권자들의 지지는 확연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그
지역민들의 민심, 여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예전의 그 선택, 그 패턴 이런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만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일종의 킹메이커라 그럴까요? 조련사의 역할을 우리 지역민들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계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누구하고 그 대적을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냥 지금 갖춘 그런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이 지금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련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호남 지역민들의 판단의 기준은 대단히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본능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십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이후에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브랜드를 조만간에 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 지금 보시고 계신 전망에다가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변화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걸려 있겠죠. 이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내의 당대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도 또한 매우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동시에 민주당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재보선 선거 결과와 연결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중도 야당 진영도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민주당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지난번 호남에서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한데 어느 한쪽도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호남 지역에서 전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우세했지만 광주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가 우세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동시에 제3후보의 등장 가능성을 끊임없이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게 의원님도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덧붙여서 단순히 이제 승리 가능성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서 호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 발전 구현하는 후보인가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의식들을 호남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떤 후보가 거기에 더 적합한 후보인지를 또한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라면 그런 가치 논쟁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후보 등장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재보궐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호남민들은 이 지역은 특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에 두 의원님께서 듣고 오신 민심도 아마 호남 주도의 정권 재창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호남 지역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높은 지지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호남만 바라보고 있거나 호남에서만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뭐 다른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정권 교체하고 또 정권 재창출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권역별로는 확연히 다르고요. 이제 호남과 충청 지역은 당연히 정권 재창출이 많이 높습니다. 수도권은 비슷하게 나오고 TK, PK 지역은 또 당연히 이 정권 교체 비율이 더 높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수도권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근데 수도권이 지금 여론 지평이 그다지 썩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거나 뭐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뭐 집값 사태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수도권 지역민들에 대한 피로도를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비해서 의외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유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값 문제 해결하고 또 코로나 뭐 백신 공급을 포함해 백신 접종을 포함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뭐 가시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정한 정도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뭐 그런 점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나아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트리거가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4월 재보궐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코로나도 좀 더 진정이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집값 문제도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 나가고 뭐 30만 호 공급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물 시장에 주고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하루빨리 집값 좀 안정을 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집권 여당이 지지도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수도권의 민심을 바꾸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이기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뭐 비슷한 상황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 그 야권이 단일화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1대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섣불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그 현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후보들 현재 나와 있는 그 후보들 경쟁력으로 본다면 저희 당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이나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저는 야권에서 그 지금 뛰고 있는 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뭐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과 비교해서 결코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코로나19 방역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서울 지역 민심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서울시장 후보 간의 1대1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말 보궐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 교수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1년 뒤에 있을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바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 이제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적인 것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승리가 다음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패배가 또 계속해서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승리가 됐건 패배가 됐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쇄신의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지금 서울의 보궐선거가 그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가 그냥 우려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의 많은 분들과 또 지지자들이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상대 당이나 상대 진영에 대안 없는 현실과 그리고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를 들면 안철수가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구도의 덕에 계속해서 운 좋게 다수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런 우려가 드는 이유는 상황을 한가하게 보지 않는다면 당 내에서 뭔가 서로 팔꿈치로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상황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뭉쳐도 모자랄 판에 막 당 내에서 뭔가 약간 좀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서울시장에서도 약간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구도의 힘만 믿고서 계속해서 지난 총선 때처럼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요행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내년 대선도 그런 방식으로 임한다면 외연 확대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다. 그 점에서 대안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공진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뭐 여당끼리도 또 야당끼리도 뭐 서로 단일화니까 뭐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선거라는 게 언제나 소위 미니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경으로 상정해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야권은 단일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장 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략을 구축을 하고 또 실전 게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비교적 이제 지금 야당 세력에 비하면 선거를 잘 치르는 정치 세력입니다. 지금까지 쭉 역대 선거 과정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그런 점을 고려한 그러한 구도를 가정한 그러한 전략 마련에 현재는 부심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두 분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신 열린민주당은 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권이 범보수 야권 단일화를 이룬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칠 보궐선거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권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그 통합을 고민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개혁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좀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가는 동안에 당 대표가 바뀌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예. 내년 대선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시기 위해서는 3월 9일 전에 당직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새 대표를 뽑고 또 이분이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주도해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낙연 대표가 3월 9일 아마 사퇴를 할 겁니다. 네.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어 당직을 내려놓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 9일 날 사퇴를 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당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7일입니까? 지금 재보궐선거가. 그래서 재보궐선거까지는 이제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고요. 또 선대위원장 체제를
이제 결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가 그대로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 가지 현재 당내 상황이나 여건을 놓고 보면 또 저 나가기 전까지 3월 9일까지도 지금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재보궐 선거를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대위원장 정도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을 같이 할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지 뭐 그런 점은 이제 그 당시에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고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는 5월 9일 즈음에서 선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9일 날 공식적으로는 당대표직을 이낙연 대표가 내려놓겠지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그대로 끌고 갈 거다. 뭐 이렇게 선대위원장 정도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 예측은 하는데 네. 뭐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기왕에 다음 당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다음 당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선도 치러야 하고 또 그 바로 뒤에 있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요. 아마 지역에 특히 지방선거에 뜻이 있으신 이 후보자들께서는 또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굉장히 관심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공천 문제도 있고 어떻게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에 그냥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당 대표로 포함한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겠죠. 특히 큰 선거를 두 차례 대선, 지선 두 차례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거 승리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당대표가 되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집권당 당대표 역할을 한 1년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재집권 한 정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 혁신의 마인드도 저는 갖추고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이 거의 1분밖에 남질 않았네요. 다음 당 지도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고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울트라 슈퍼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시켜야 되고 대선 지선 또 승리해야 되고 아울러서 뭐 그런 만큼 또 공정한 대선 관리 또 선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감도 가져야 되고요. 아울러 역량도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진보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정신을 같이 갖춘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지도부가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명절 동안에 지역민에게 들은 민심 국회에 가셔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이 지나고 날씨가 풀릴 만도 한데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